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남편과 제가 같은 재료로 똑같이 끓여도 맛이 완전히 달라요. 남편은 진짜 심심하게 끓이거든요. 저는 막 매콤하게 끓이고요. 둘 다 김치찌개인데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같을 동자에 침상상자, 다를 이자에 꿈몽자예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이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교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무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자신이 스님이 되어 절에서 수행하고 있더래요. 무제는 이 꿈이 너무 좋아서 신하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황후는 전혀 다른 꿈을 꿨어요. 꿈에서 황제가 왕자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꿈이었거든요. 황후는 깜짝 놀라서 깼는데 남편은 행복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한 사람은 행복한 꿈을, 다른 사람은 불안한 꿈을 꾼 거죠. 저희 부부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도 그런 거더라고요. 겉으로는 똑같이 요리를 하고 있지만 추구하는 맛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남편은 담백한 맛을 원했고 저는 자극적인 맛을 원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김치찌개 끓일 때 중간에 나눠서 끓여요. 같은 재료로 시작해서 각자 원하는 맛으로 완성하는 거죠. 결국 다름을 인정하는 게 진짜 함께 사는 지혜인 것 같아요. 박이부정, 박이부정.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때까지는 뭐든지 조금씩은 할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어도 조금, 요리도 조금, 운동도 조금, 악기도 조금.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더라고요. 박이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넓을 박, 말 이을 이, 아닐 부, 정할 정. 넓기는 하지만 정밀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만능 제주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춘추 전국시대 때였어요. 당시 제 나라에 순우곤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박학가식했어요. 역사도 알고, 시도 알고, 음악도 알고, 정치도 알고. 그런데 막상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왕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많은 걸 아는데 왜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거냐고. 순우곤이 대답했죠. 제가 아는 것들이 넓기는 하지만 깊지 못해서 정작 필요할 때 쓸모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박이부정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동안 뭘 했나 생각해 봤어요. 10년 넘게 영어 공부했는데 외국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요리 강의도 몇 개 들었는데 친구들 초대할 만한 음식은 하나도 못 만들고 기타도 몇 년 쳤는데 한 곡 완주는커녕 코드 몇 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도 순우공과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진짜 실력은 깊이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넓게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파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여세추이, 여세추이. 긴급 속보입니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 지금까지 바보였구나. 20년 넘게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이미 다 변했는데 저만 2005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 변해간다는 뜻의 여새추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는 함께할 여, 새는 세상 새, 추는 미룰 추, 이는 옮길 이예요. 직역하면 세상과 함께 밀려간다는 뜻인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자신도 변해간다는 의미거든요. 고정불변이 아니라 흘려가는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죠. 이 말의 유래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가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엄청난 천재였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황제의 스승이 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다가 기득권들의 견제로 좌천당했어요. 외딴 곳으로 쫓겨나서 절망에 빠진 거죠. 그때 가이가 쓴 글이 바로 조구런부예요. 거기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만 고수하려다 보니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걸요. 그래서 여새추이, 세상과 함께 변해가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완전히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율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도 정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깨달은 그 아침 말이에요. 친구가 새로운 앱을 추천해줘도 거부하고 요즘 유행하는 카페는 시끄럽다고 피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뒤처진 게 아니라 아예 멈춰 있었다는 걸요. 변화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결국 변화는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새추이는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지혜로운 적응이거든요. 결자 해지, 결자 해지. 새벽 2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파란 빛이 얼굴을 비추는데 계속 스크롤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결자해지예요. 결자는 묶을 결, 자자는 사람 자, 해자는 풀해, 지자는 갈지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실타래를 엉켜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도현이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도현 스님이 답한 말이 바로 결자해지였어요.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네가 스스로 깨달음의 매듭을 묶었으니 그 매듭을 푸는 것도 너 자신이어야 한다. 제자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남에게 의존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짜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계속 불안한지 말이에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 동료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일, 친구와 싸우고 나서 먼저 사과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핸드폰이 말한 게 맞았어요. 제가 묶어놓은 매듭들을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가 만든 실타래는 내가 풀어야 하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남가일몽, 남가일몽.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가일몽이라는 사자성어였어요. 남가일몽, 남쪽 남자에 가지 가자, 한 일자에 꽃몽자예요.
직역하면 남쪽까지에서 꾸는 하룻밤의 꿈이라는 뜻인데요. 인생의 영화로움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마치 한순간의 화려한 꿈과 같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큰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대한국이라는 나라의 부마가 되어서 남가군의 태수로 임명받았거든요. 꿈속에서 그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20년 동안 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부인마저 병으로 죽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절망에 빠진 그가 잠에서 깨어보니 여전히 그 나무 아래였고 개미들이 나무 뿌리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꿈속의 대한국은 바로 개미들의 세계였던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벚꽃을 보던 날 말이에요. 사실 그날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 모든 것도 결국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의 성취감도 사람들의 박수도 모든 게 꿈처럼 덧없이 지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가일몽은 단순히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이구나. 꿈은 깨어나지만 그 꿈을 꾸는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장삼이사, 장삼이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타는데 정장 입은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 운동복 차림의 아주머니,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모두 한 칸에 빽빽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우리 모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장삼이사라는 말인데요. 장시성을 가진 셋, 이시성을 가진 넷,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의미거든요. 아무나, 평범한 사람들,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이야기인데 당시에 장씨와 이씨가 정말 흔한 성씨였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개를 지칭할 때 장삼, 장사, 이갑, 이을 같은 식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갑을병정 할 때처럼요. 특히 관청에서 일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실명 대신 장삼이사라고 적었대요.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취급했던 거죠. 신분사회였던 그 시대에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장삼이사일 수 있지만 각자에게는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장 입은 그 직장인도 집에 가면 아빠고, 교복 입은 학생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고, 작업복 입은 아저씨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잖아요. 장삼이사라는 말이 단순히 평범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에요. 평범함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무편무당, 무편무당.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두 분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계셨어요. 한 분은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없다 며 목소리를 높이셨고, 다른 한 분은 옛날 사람들이 꼰대라니까 라며 맞받아치셨죠. 그런데 버스가 도착하자 갑자기 한 할머니가 넘어지실 뻔했는데, 아까 싸우던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부축해 드리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사자성어가 바로 무편무당이에요. 무는 없을 무, 편은 치우칠 편, 무는 또 없을 무, 당은 무리 당자를 써요. 말 그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특정한 무리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라는 성인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공자에게 스승님, 우리는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편무당, 왕도탕탕.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말고 왕도는 평평하고 넓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시대에 중립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본 장면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처음엔 세대 갈등으로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에는 할머니들이 서로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성급하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갈등이라고 판단했던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두 분 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었고 근본적으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편무당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성급하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무의도식, 무의도식.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냉장고에 있던 햄 한 조각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은 한참 지났는데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그냥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이 햄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무의도식이거든요. 무의도식, 이 말을 풀어보면 무는 없을 무, 위는 할 위, 도는 헛될 도, 식은 먹을 식이에요. 말 그대로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밥만 먹는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일은 안 하면서 먹을 것만 축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일인데 황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라의 녹봉을 받으면서도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그냥 헛되이 밥만 먹고 있는 것이다.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궁궐 안에서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 관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힘들게 세금을 내는데 그 돈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햄을 보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 제가 회사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도 성과는 나지 않고 옆에서는 일은 안 하면서 월급만 챙겨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죠. 나도 혹시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도 제대로 효도는 못하고 친구들과는 만나기만 하면 밥만 얻어먹고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무의도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각고 멸려, 각고 멸려. 여러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건의받았거든요.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자성어가 바로 각고 면료예요. 각은 새길 각, 고는 괴로울 고, 면은 힘쓸 면, 려는 힘쓸 려라는 뜻이거든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참고 힘써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꾹 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흉노족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당했는데 무려 19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야 했거든요. 매일 양을 치면서도 한나라 사신의 깃발을 놓지 않았어요. 깃발이 너덜너덜해져도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게 각고 면료가 된 거죠. 그때 제가 떠올린 게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소무가 19년을 버텼다면 저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파도 눈이 빠질 것 같아도 가족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6개월 후에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힘든 순간일수록 뼈를 깎는 각오로 버텨내는 게 각고면료의 진짜 의미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거든요. 사양지심, 사양지심.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맨 마지막 층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한국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사양지심이에요. 사는 사양할 사, 양은 양보할 양, 지는 갈지, 심은 마음 신자를 써요. 말 그대로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을 뜻하거든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공손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문에서 누가 먼저 들어갈지 서로 양보하고 있더래요. 서로 상대방을 먼저 들여보내려고 하면서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공손술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진정한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던 자리였는데 같은 팀의 선배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 승진이 저보다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분도 저를 배려해서 양보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결국 둘 다 양보하려다가 제3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처음엔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의 사양지심이 저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줬다는 걸요. 진정한 여유와 마음의 평화 말이에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진짜 무서워했던 건 성공이었어요. 이상하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두려웠다니? 그때 저는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갔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제 손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자수성가예요. 자는 스스로 자, 수는 손수, 성은 이룰 성, 가는 집 가라고 쓰거든요. 스스로 손으로 집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뤄낸다는 의미죠. 부모님의 재산이나 빽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일어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조선 후기에 상인 김만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되어야 했던 그녀가 25살에 기생신분을 벗어나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장사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기생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주도와 육지 사이를 오가며 말, 소, 곡식을 거래했죠. 밤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도 자신만의 상수를 개발해 나갔어요. 결국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나중엔 나라에 쌀 1000석을 바칠 정도로 부자가 되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런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 거울 앞에서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진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는 아프고 손님은 별로 없고 적자만 계속 쌓여가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실패해도 제 실패고 성공해도 제 성공이니까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1년 후엔 다른 지역에 2번째 매장도 낼 수 있었어요. 진짜 내 것은 내 손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수성가.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만큼 값진 성취예요. 일촉즉발, 일촉즉발.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있어요. 한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계시는데 레벨을 못 깨서 계속 죽고 또 죽고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슬쩍 화면을 보시더니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저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면서 뭔가 폭발하기 직전의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딱 그때 떠오른 말이 바로 일촉즉발이었어요. 일촉즉발. 이 말은 일이 하나, 촉이 건드릴 촉, 즉이 곧 즉, 발이 터질 발자예요. 한 번만 건드리면 곧바로 터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한마디만 더 들으면 완전히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이야기예요. 당시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고 있었는데 연나라와 조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두 나라 모두 진나라의 침입을 걱정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나라 사신이 조나라에 와서 왕을 만났는데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 두 나라 사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작은 오해 하나만 생겨도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시대에는 정말 사소한 일로도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만 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사실 우리 일상도
생각보다 일축즉발인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아마 출근길 스트레스에 게임까지 안 되니까 화가 나셨던 건데 누군가 한마디만 더 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저도 그 순간 괜히 끼어들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일촉즉발이란 폭발 직전의 상황을 경계하라는 지혜로운 말이었던 거예요. 시비지심, 시비지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임산부석에 앉아 계셨는데 임산부 한 분이 타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모른 척하며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을 텐데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나서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시비지심이라는 말인데요. 시는 오를 시, 비는 그를 비, 지는 갈 지, 심은 마음 심자를 써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도덕적 판단력,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양심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맹자라는 사상가가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당시 중국은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며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맹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마음을 타고난다고요. 그 중에서도 시비지심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채는 마음이라고 했죠.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맹자가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겪는 고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들 말이에요. 다시 그 지하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저도 그 순간 시비지심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임산부께 자리를 양보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괜히 오해받을까봐,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걱정 때문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고등학생이 조용히 일어나서 임산부분께 자리를 양보해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 학생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거였거든요. 결국 시비지심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는 마음의 나침반이죠. 벽사진경, 벽사진경.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친구가 간신히 하는 말이 도와줘, 나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겠거니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불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면접에서 완전히 망치고 심지어 집에 돌아오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 어른들은 이런 상황을 벽사진경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벽사진경. 한자로 나누어 보면 벽은 물리친다는 뜻이고 사는 나쁜 기운이나 재앙을 말해요. 지는 나아간다, 경은 경사나 좋은 일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좋은 일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둠을 걷어내면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황제를 도왔거든요. 어느 해 궁궐에 계속해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병에 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궁궐 지붕에 번개가 떨어지기까지 했죠. 황제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덕이 부족해서라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방삭이 나서서 말했죠. 폐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 조언을 따라 선정을 베풀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벽사진경이라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불러오는 거야.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하나씩 정리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무너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자 친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벽사진경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건 결국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시작되거든요. 견토지쟁, 견토지쟁.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깨달았던 순간이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저랑 동기인 김 대리가 같이 경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둘 다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정작 다른 부서에서 온 신입 과장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견토지쟁이에요. 견은 개견, 토는 토끼토, 지는 어조사지, 쟁은 다툴 쟁자예요. 개와 토끼가 서로 싸운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이 싸우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어부지리와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밌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날 사냥꾼이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토끼를 쫓아가는 걸 봤대요. 그런데 이 개와 토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산을 오르내리며 몇 시간 동안 쫓고 쫓기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토끼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고 개는 필사적으로 쫓아가고 결국 둘 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렸대요. 그때 사냥꾼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개와 토끼 둘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냥꾼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허무하면서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도 그 사냥꾼 같은 신입과정 때문에 깨달았어요. 김대리랑 저는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회사 프로젝트도 제대로 못 끝내고 상사한테 어필할 기회도 놓치고 그러는 사이에 묵묵히 자기 일만 잘하던 신입과장이 모든 걸 가져간 거예요. 진짜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막상막하, 막상막하.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닷가에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에 머릿속이 새하얗더라고요. 직장도 잃고 아버지마저 위험한 상황이라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막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을 막, 위상, 막을 막, 아래하.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하다는 의미죠. 축구 경기에서 두 팀이 정말 치열하게 경기할 때 도저히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막상막하예요. 회사에서도 2명의 직원이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누구를 승진시킬지 고민될 때도 막상막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한나라 시대에 웅거라는 장군과 팽월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싸울 때 유방 편에 서서 활약했는데 둘 다 정말 뛰어난 전략가였거든요. 웅거는 계략이 뛰어났고 팽월은 게릴라전의 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누가 더 뛰어난 장군인지 계속 비교했는데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웠대요. 웅거가 기가 막힌 작전을 세우면 팽월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리고 팽월이 놀라운 전술을 보여주면 웅거도 그만큼 훌륭한 성과를 냈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이 두 장군을 가리켜 막상막하라고 불렀어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을 정도로 실력이 비슷하다는 뜻으로요. 그날 병원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경쟁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 만나서도 누가 더 성공했는지 은근히 재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되셨고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때로는 막상막하인 상황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진짜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이었어요. 반목질시, 반목질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서 있던 두 여자분이 계속 험한 눈빛으로 서로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모르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둘이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너 때문에 내가 승진 못했잖아. 실력도 없으면서.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정말 칼날 같은 시선을 주고받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반목질시예요. 반목질시는 서로 눈을 흘기며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뜻이거든요. 반은 뒤집을 반자로 눈을 뒤집는다는 의미이고 목은 눈목자예요. 질은 질투할 질이고 시는 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뒤집어가며 흘기고 질투하며 누려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와 조나라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위나라 장군 방연과 조나라 장군 연파가 있었는데 이 둘은 원래 친한 사이였대요. 그런데 서로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쟁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째려보며 싸웠다고 해요. 한때는 등을 맞대고 싸웠던 전우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죽이려 하는 원수가 된 거죠. 그들의 눈빛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질투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져요.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한 두 여자분처럼 말이에요. 알고 보니 둘은 입사 동기였는데 한 명은 팀장으로 승진하고 다른 한 명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승진하지 못한 분은 동기가 자신을 밟고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승진한 분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더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반목질시가 더 짚어질 수 있다는 걸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창부수, 부창부수.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시니까 할머니가 벌써 물티슈를 준비해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본인 핸드폰 불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몸짓만으로도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모습을 딱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바로 부창부수예요. 부는 남편 부자, 창은 노래할 창자, 부는 아내 부자, 수는 딸을 숫자를 써요.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서 화답한다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부부가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하나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고대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먼저 혼례가를 부르면 신부가 그에 맞춰서 화답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노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두 사람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의미였던 거죠. 특히 공자님 시대에는 이런 부부간의 조화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맞아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나라도 평안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부부 화합을 넘어서서 사회 질서의 근본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데요. 진짜 오래 함께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요. 할아버지가 물티슈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낀 할머니, 할머니가 불빛이 필요할 걸 알아챈 할아버지. 이게 바로 부창부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진정한 부창부수는 한쪽이 무조건 짜라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고식지게, 고식지게.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주인아, 너 또 배터리 1%까지 쓰고 나서야 충전기 찾고 있구냐. 맞아요. 저 완전 그런 사람이에요.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깜빡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하게 충전기를 찾는 타입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고식지게예요. 고할 고, 숨을 식, 지내일지, 꾀의 개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식이라는 건 임시로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지게는 그때그때의 꾀나 방법을 의미해요. 풀어서 말하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쓰는 미봉책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밤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 월말에 돈이 부족해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것, 이런 게 다 고식지게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대학자가 무제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한나라는 흉노족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매번 침입할 때마다 돈과 비단을 주면서 달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거든요. 동중서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고식지게에 불과합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흉노가 더 강해지면 결국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하지만 황제는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선호했고 결국 이런 임시방편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배터리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아시겠죠? 저도 매번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급할 때마다 부조 배터리 찾고 카페에서 충전 자리 찾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미팅 중에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고식지게로는 진짜 중요한 순간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결국 진짜 해결책은 평소에 배터리를 잘 관리하는 거였어요. 당장의 편함보다는 근본적인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했던 거죠. 고식지게는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제대로 배웠어요. 삼고초려,
삼고초려,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미안해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소중한 건 항상 기다림 없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는 것들이 진짜 값진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도 그런 의미예요. 삼고초려. 삼은 3번이라는 뜻이고 고는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초는 풀로 만든 집, 여는 오두막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만든 초라한 집을 3번이나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체면 같은 건 다 내려놓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 유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계속 패배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갈량이라는 천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제갈량은 산속 오두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유비는 첫 번째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갈량이 없더라고요. 2번째로 또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특히 유비는 황족 출신이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했죠. 그런데 3번까지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제갈량이 있었지만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유비의 동생들은 깨우자고 했는데 유비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온 그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3번이나 지원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서류에서 떨어지고 2번째는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주변에선 포기하라고 했죠. 그런데 3번째 기회가 생겼을 때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딱 맞게 왔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원하는 건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간절함과 진정성은 통하더라고요. 제갈량도 유비의 그 마음을 알아봤고 평생 함께 했잖아요. 때로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만큼 가치 있는 거거든요.